안녕하세요. 승금초대 유재구입니다.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분야 중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 이슈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. 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르고 대출 규제는 심해지고,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니 매물이 쌓이는 상황이죠. 9만 채 정도, 서울에 9만 채 정도라니까 역대 최대 매물이 쌓였다고 하더라고요. 경매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, 한 달에 한 만 건 정도. 1년이면 12만 건인데, 작년에 10만 건인데 올해는 12만 건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아지고요.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좀 안 좋은 지표로 나타나는 거죠. 불안한 지표.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정부 주관 부서가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. 이제 소비자들이, 국민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자본으로 다 사기가 어렵잖아요. 워낙 아파트가 올라와 있어서.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. 그럼 은행은 만약에 대출을 해준 국민이, 소비자가 못 갚았을 때 은행이 구상권을 행사를 하질 않아요. 그 보증을 허그라고, HUG라고 TV에서 자주 나오죠. 주택보증 회사죠. 주택보증기관인데, 이 허그가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이 지금 1000조 정도 된다고 하죠. 그 1000조 중에 보증서 준 게 한 400조 돼요. 그러니까 전세를 갈 때 전세도 자기 돈이 없으니까, 서울 같은 경우는,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억짜리면은 전세가 한 70%, 60, 70% 돼도 10억 아니에요. 그 10억 현찰이 어렵죠. 그러니까 뭐 한 50%는 또 빌리지 않겠어요. 5억. 그러면 은행에서 5억 빌려주면서 보증을 허그가 해주는 겁니다. 전세 대출금에 대한 보증은. 그러니까 10건 중에 4건은 허그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. 이제 다른 뭐 서울신용보증기금, 여러 또 신용보증기관이 있죠. 보증서 주는 데가. 허그가 주택보증공사로 해서 국토부 산하니까, 국가가 보증을 써주니까 시중은행은 편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1금융권이 부실채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1금융권이 지금 0.63%라고 하는 부실채권은, 부실률은, 연체율은 상당히 높은 거다.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. 근데 허그가 무한대로 보증을 서줄 수는 없죠. 이 제도는 다 한도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허그는 자기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을 서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허그가 2021년도, 22년도에는 자본금이 6조였는데, 6조면은 90배면 6, 9, 54, 540조까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거죠.
이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2조인가 그래요. 4조 적자가 나서. 그럼 보증이 298, 190조밖에 못 쓰는 거죠. 보증 한도가 없으니까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7천억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, 결국은 허그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, 이 채권은 부채로 들어가거든요. 채권을 발행하면. 그래서 이자도 줘야 되고. 자본금 형태, 자본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려다 보니까 하나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자본 형태로 내놓은 게 신종 보증증권. 그거를 7천억짜리를 1월 5일부터 출시를 해서 보증한도를 7천억이면 90 빼면 6, 9, 54, 54조 정도 보증한도를 늘리려고 했는데, 금감원에서 증권 발행을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11월 5일 날, 다음 주 화요일 날 증권 발행이 안 돼서 전세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해줄 수가 없죠. 허그는 한도가 차서. 금감원이 증권 발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, 이 증권 발행할 때는 그걸 산 사람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 10년 만기 채권이 한 3%대 되는데 4%를 주겠다. 더 높게 주겠다고 한 거죠. 아무튼 국채보다는 높아야 그걸 살 거 아니에요. 국채가 높으면 그거 안 사고 국채를 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4%를 제시를 했는데, 금감원에서는 너무 높다, 4%가. 그러면 그래도 거의 국가에서 보증을 쓰는 증권 아니에요. 그러면 회사채나 더 불량한 좀 위험이 따르는 채권들은 5%, 6% 이렇게 더 줘야 그걸 살 거 아니에요. 수익률을.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. 지금 금리를 내리는 추세인데, 허구에서 4%짜리 증권을 발행하면 시장에서 금리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금감원에서 이제 증권 발행을 못하게 한 상태인데, 당장 허구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못 써주면, 지금이 이사철이잖아요. 그러면 새로 전세를 드시려고 하는 분이나 전세를 더 높게 가시는 분들이 전세대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죠.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수요 공급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, 금감원은 정부기관은 아니에요. 금융위원회가 정부기관인데, 금감원은 독립된 하나의 이제 감독기관인데, 감사원처럼. 금융감독원 밑에는 은행감독원, 보험감독원, 증권감독원, 이렇게 3개가 있어요. 그걸 총괄하는 게 금융감독원인데, 그래도
이 경제 관련 단체장 협의할 때는 금감원장이 오거든요. 5대 금융단체장에 속하거든요. 금융위원장이. 이복현이 아니에요. 검사 출신. 국토교통부하고 그 밑에 산하기관에 허구하고 보증서준 허구하고 금감원하고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정부가 신뢰를 국민들한테 받기 어려운 거죠. 또 부동산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. 디딤돌을 뭐 갑자기 중단한다든가, 그래서 장구 치료해야 될 사람이 못 치르는 상황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그러다가 또 내년에 55조 디딤돌 또 풀겠다.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부서 간에, 관련 부서 간에 소통이 없는 상황과 정책 제시.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찾기 좀 어렵죠.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면 시장이 믿질 않습니다. 시장이 어려울 때는 악재는 더 크게 반영되고 호재는 약하게 반응이 돼요. 좋은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. 하락시장에서. 제가 볼 땐 지금 부동산은 7, 8월에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. 저는 매물로 봐서도 그렇고 현 금리의 상황, 대출금리의 상황, 그리고 대출 규제 상황 다 안 좋잖아요.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 팔자가 많은데 누가 뭐 선뜻 살라고 하고 있어. 기다리면 떨어질 건데 호가가. 그런 상황에서 전세 시장에 보증 관련된 문제 가지고, 그 보증은 결국은 전세 대출 관련된 건데 정부 쪽에서 이렇게 혼선이 있으면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. 그러면 이 하락을 지속하는 거로 받아들이거든. 부양의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. 네. 정치 상황도 안 좋은데 정책을 집행을 하시는 관계부서장들이 긴밀한 협조도 없고 소통도 없이 이렇게 가면 좀 우려되는 게 좀 많습니다. 많고, 국정감사 끝났죠? 국정감사 끝났는데 그 한국은행 총재가,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뜻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잠깐 뉴스에 나오던데, 지금 환율이 상당히 이렇게 오르는 추세고 변동이 심한데 대안이 있냐. 올라갔을 때 환율이 1,400원을 막 넘어가려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대안이 있냐. 이제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창용 한원 총재가 언뜻 발언 과정에서 화폐 발권력이 있다. 한국은행 총재는 그런 얘기를 언뜻 스치듯 지나가면서 했어요. 우리나라 그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외평채가 있었잖아요. 작년에 20조 갖다 쓰고 올해 6조 갖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. 세수부적으로. 참 이 정부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. 기금으로 갖다 돌려막으니. 그것도 환율 관리하는 기금을 가지고 그냥 예비비처럼 갖다 이렇게 그냥 쓴다는 이 개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그러고 이제
한 10조는 불용을 한다는데, 작년에 불용 14조, 지방에 내려보내주지 않은 14조에 대한 불용 내역, 올해 10조에 대한 불용 내역. 불용이라는 거는 돈이 없어서 안 쓴 거거든요.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교부세나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쓰지 않은 불용 내역, 특히 교육청, 그 내역을 다 밝혀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사회적 약자한테 쓸 것을 안 쓴 건지, 정말 그 사각지대,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한테 나가야 될 돈들이 안 나간 건지, 그 불용 내역을 밝히라니까요. 정부는, 기획재정부는. 작년 거하고 올해 거 14조, 작년 14조, 올해 10조 밝혀야 돼. 그거 안 밝히면 안 된다니까요. 그 야당 의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? 그 불용 내역을 밝혀야지.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어디서 불용을 했나? 안 썼나를. 그거 꼭 밝히기를 저는 건의를 드리고요. 그 한은 총재가 얘기했던 발권력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. 한국은행이 통화관리는 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, 지난번에 IMF 연차 총회 뉴욕에서 갔을 때 12월 21일, 22일 날 최상목 부총리하고 한은 총재가 1,400원대 환율인 앞으로 뉴노멀 한 거에 대한 질문에 부정을 안 했잖아요. 그럼 1,400원대 환율을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고 시장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 애매모호한 그 외신 기자와 그 투파운드라고 이 대담도 그립고, 요번에 발권 문제도 그러면은 원화를 찍어서 그거를 시중은행에 있는 5대 시중은행에 있는 달러하고 교환을 하고 그걸로 방어를 하겠다는 건데, 그러면은 시중은행에 원화가 너무 나가니까 다시 또 걷어들이기 위해서 통화안전증권으로 증권을 주고 다시 매입해서 묶어둬야 되거든요. 시중에 돈이 너무 나가면 안 되니까. 그러면 결국은 이자 비용 발생하는 거고 빚을 계속 지는 거죠.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통화를 안정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시중은행에 원화를 묶어두는 건데, 이자 비용이 또 만만찮고요. 결국은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행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도는 돈을 M1이라고 하거든요. M1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 인플레가 되는 거고 물가 상승이 되는 거죠. 화폐량이 증가하면. 그 발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하는 총재도. 지금 외병채가 한 274조 5조 정도 돼요. 그러면 274억 달러 5억 달러 그러면 한 38조 원 되는데,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. 38조 원이. 작년에 20조 갖다 썼잖아요. 올해 6조 갖다 쓰니까 반토막 난 거거든. 이게 일본이 160엔대 환율 방안을 하고 150엔대까지 끌어내리는데 80조를 썼어요. 80조. 34조 원이면 원화로 한 2번 방어할 수 있으려나? 15조씩 2번 하면 30조에다 8조 3번 방어하기도 어려운 돈이다.
뭐 우리나라 외화 보유고가 4,100억 달러 뭐 이러니까 여유가 있고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국이다. 그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.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그 한 달에 돌아오는 단기 갚아야 될 채무가 한 600억 달러씩 돌아오면 3개월치는 갖고 있으면 1,800억 달러에다가 매달 수출해서 수입하는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게 한 550억 달러면 1,700억 달러면 3,500달러 아니에요. 그것만 해도. 그러니까 600달러 남는데 거기서 한 300달러는 일부 또 쓸 때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 300억 달러밖에 더 있어요. 300억 달러라고야 얼마예요? 한 40조 원밖에 안 되는데.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 같아. 그럼 환율을 방어 안 하겠다는 건가? 그런 우려가 있다. 그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하고 지금 그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밤에 잠 못 자요. 다리 피고. 잠 진짜 못 자요. 가정도 다 깨져. 5억씩 떨어져 봐요. 지금 5억씩 떨어진 데 많아. 그러면 잠 못 자지. 그 이자 계속 갚아야 되는데, 원리금. 그런 상황에서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전세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? 이거는 국가가 가해자가 되는 거지, 잘못하면. 그리고 외환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환에 대해서 그냥 뭐 발권 여기 있으니까 돈 발행하면 돼요 하는 식의 답변 내지는 뉘앙스를 국민들이 국감장에서 한 얘기를 듣는다? 경제 전문가들은 아마 한국은행 이찬영 총재가 발권력 얘기한 거 가지고 굉장한 그 분석을 하실 거야, 아마. 앞으로 외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.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, 통화가 어떻게 이렇게 흐름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, 그 정도까지 배웠으니까. 한국은행 총재가 발권력을 얘기했을 때는 지금 1,400원대를 막 하려고 하는 환율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가에 대한 느낌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는 거지. 그 이유는 잘 몰라요. 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.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이 경제를 책임지고 가는 기획재정부 장관, 부총리, 한국은행 총재, 금융감독원장, 허그 공사 대표, 이런 분들이 책임 있는 언행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시장에 신뢰를 줘야 돼. 말한 걸 실천해야지. 실천하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지면 시장은 급격한 침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정부를 못 믿는 시장은 시장의 기능이 상실하죠. 그러면 시장이 실패가 돼요. 시장이 실패가 된 상태에서는 결국은 국가가 관여를 해줘야 되는데, 그거는 재정이 관여를 해줘야 되는데 재정이 없잖아요. 우리나라가 지금 세수가 부족한 판에 기금을 땡겨다가 메꾸는 판 아니에요. 그리고 청약 예금 갖다가 메꾸는 판 아니에요.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, 그런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, 시장이 실패한 상황에서 국가가 손을 쓸 수 없는 재정인 상태에서 자꾸 시장이 실패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준다?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. 돈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. 아무튼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. 지금
트럼프 리스크가 뭐예요? 이 사람은 잘 몰라. 이거 공약하고도 이 사람은 안 지키는 스타일 있고, 정치를 비즈니스로 식으로 하니까 어디를 튈까를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,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신뢰가 가는 정책, 신뢰가 가는 말, 행동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